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383페이지에 2008년 사무관 문제 2번 해약금부터 이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 해약금 관련된 어떤 논점들이 뒤에 또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니까 요번 사례 자체는 이제 간단한 사례인데요. 요번 사례를 보는 김에 해약금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상기를 시켜보고 지나가는 이제 그런 수단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을 보시면 갑과 을이 갑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죠. 그래서 매매 대금과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일자를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이고 1,000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이런 식으로요. 우선 4월 1일 날, 2008년 4월 1일 날이 중도금 일자죠. 예. 그래서 그리고 네 번째 줄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지급할 때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그래서 해약금 약정이죠. 그래서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인데 계약금 계약이 갖는 성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해약금 약정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위 계약에 따라서 우선은 계약금은 지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줄에 합의에 따라서 중도금이 4천만 원이죠. 근데 중도금의 일부인 2천만 원의 지급을 위해서 지급기일이 2008년 4월 1일로 된 약소금 한 장을 갑에게 교부를 했습니다. 나중에 정상 결제가 됐고요.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니까 갑이 태도를 바꾸어서 2008년도 3월 15일이면은 중도금 지급일자 이전이죠. 그때 을에게 계약금의 배액인 2천만 원을 현실 제공하면서 매매 계약을 해지하겠다라는 표시를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갑의 해제 의사 표시에 의해서 그러니까 계약금 배액의 상환에 의해서 유효하게 해제가 되었는가를 설명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선은 이제 해약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본 문제의 답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약금이라는 것은 이제 계약금에 의해서 매매 계약을 해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565조 1항을 한번 보시면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 교부를 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포기를 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우선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우리가 해약금으로 이제 보는 것이 이제 법적인 성질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위약금 약정이 있다면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질도 가질 수가 있죠. 그리고 해약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어떤 해제권을 유보하기 위해서 수수된 계약금을 해약금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러고 만약에 이제 계약금이 해약금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특약이 없는 경우에도 위약금의 성격을 갖는가? 그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약금의 성격을 가지려면은 별도의 어떤 위약금 약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위약금 특약이 없다고 하면 해약금으로서의 성질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계약이 일방 당사자의 귀책 사유로 만약에 해제가 되었다. 그러면 계약 불이행으로 입은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을 뿐이지 계약금이 하나의 위약금으로서 상대방한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런 판례가 있고 그러면은 해약금 해제의 요건 사실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금전 기타 물건 등을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를 했을 것이고요. 두 번째 요건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을 것이고 세 번째 요건은 교부자는 포기, 수령자는 배액 상환이고 네 번째 해제 의사 표시를 할 것이 이제 요구가 되죠. 그래서 각각의 어떤 요건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면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등 명목으로 교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요물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금을 현실적으로 교부를 해야 계약금 계약에 성립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그 계약금 전부를 어떤 약정한 계약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고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도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판례는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냥 그 계약금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있지만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했을 때 이것을 해약금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해약금 해제를 이유로 해서 주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금 전부를 지급해야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죠. 예,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계약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임의로 주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물론 이제 계약금을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뭐 계약금 지급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고 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런 약정이 없었더라면 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사정이 인정된다면은 뭐 주계약 자체도 해제할 수가 있겠죠. 원칙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네, 그리고 만약에 계약금을 일부만 지급을 했을 때 수령자가 매매 계약을 해제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이제 그 계약금 계약이 없었다면은 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주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뭐 계약금 1,000만 원 중에 500만 원만 지급을 했다. 이제 그랬을 때 주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은 이제 그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배액이 무엇의 배액을 상환하느냐. 만약에 1,000만 원 계약금인데 500만 원만 받았다. 그렇다면은 그 배액을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인 500만 원의 배액인 1,000만 원만 상환하면 되는 것이냐. 아니면은 약정 계약금 자체인 1,000만 원의 배액을 상환해야만 해제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판례는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을 실제 교부받은 어떤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일부 받은 것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만으로는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이제 그런 판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을 것이 요구가 되죠. 그러면은 그 다른 약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위약금 약정을 다른 약정이라고 볼 수 있느냐. 판례는 위약금 약정은 여기에 다른 약정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위약금 약정을 해도 그것이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질과 해약금의 성질을 병존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런 판례의 병존 긍정설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교부자는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 상환을 한다. 그다음에 해제 의사표시를 한다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에 대해서 계약금 해제의 의사표시에 대해서 그 상대방이 항변할 수 있는 사실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면은 계약금을 교부했지만 만약에 뭐 다른 약정, 그러니까 해제권을 유보하지 않기로 약정을 했다면 당연히 해약금 해제가 허용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아까 그 565조 1항에 보시면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이 요건이 핵심이죠. 그래서 만약에 해제 의사표시가 도달되기 이전에 당사자 일방이 이미 이행에 착수했다. 그러니까 그 일방은 꼭 상대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 누구라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한 경우는 해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물론 임의 규정이긴 하지만 그랬을 때 여기에 이제 그 565조 1항에 당사자 일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때 당사자 일방이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상대방만을 말하는 것이냐, 쌍방을 다 포함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판례는 상대방에 한정해서 해석하지 않죠. 그래서 양쪽 쌍방 중 어느 일방이라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또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이행에 착수하면 안 되고요. 따라서 가장 대표적인 이행의 착수가 중도금 지급이죠. 그래서 중도금을 지급해서 이미 이행에 착수했다면은 그 매수인 자체도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 그렇다면은
이행의 착수라는 개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서술을 해야 될 텐데, 이행의 착수라는 것은 어떤 단순한 이행의 준비를 이행의 착수라고 보지 않죠. 그래서 이행 행위의 일부를 행하거나 이미 필요한 전제 행위를 행한다. 그래서 일부를 행하거나 필요한 전제 행위를 행하는 것을 이행의 착수라고 보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중도금을 지급한다라든가, 아니면 매수인이 그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서류를 교부를 받기 위해서 매수인이 잔대금 준비하고 매도인에게 등기소에 같이 갈 것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뭐 그렇죠, 뭐 잔대금 준비하면서 가옥의 인도를 요구한다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예, 그런 정도고요. 그래서 어떤 단순의 이행의 준비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딱 그 계약 내용에 들어맞는 이행 제공의 정도까지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근데 여기에서 이제 뒤에 나오는 어떤 판례 사례와 유사하지만, 만약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서 매매 계약의 이행을 최고하면서 매매 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 이행의 착수에 볼 수 있느냐? 그것은 판례는 이행의 착수로 볼 수가 없다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런 판례도 있죠. 그 이행의 착수에 해당하는 사례 중에서 그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의 가름에서 어떤 제3자에 대한 소비대차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있었는데, 그 대여금 채권을 매도인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하는 자리에 그 채무자인 제3자가 참석한 경우에도 이행의 착수로 본다는 그런 판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의 착수에 있어서 그 이행의 착수를 받고 이행기 전에 이행의 착수.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중도금의 이행기가 딱 정해져 있죠. 그러면은 이행기 전에 이행을 착수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대법원의 입장은 이행기의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야, 우리가 이행기 전에는 이행에 착수하지 말자라는 특약을 하지 않는 한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요 관련해서 이제 뒤에 그 판례 사안이 하나가 나오죠. 그 사례 문제가 하나 나오죠. 그때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2개 정도의 판례를 비교해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그 해약금에 기한 해제의 어떤 기본적인 요건 사실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다시 사례로 돌아가다 보시면 자, 여기서 이제 특기할 만한 사항은 중도금 일부의 지급을 위해서 약소금 한 매를 계약 당일날 교부를 했죠. 그렇다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이행의 착수에 관한 그런 판례를 하나 적시를 해주시고요. 그게 2007-7274번 판례고요. 근데 여기서 또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도금 지급의 가름에서 약소거금을 교부를 했다면 이미 중도금의 이행에 착수한 것이다 라는 그런 판례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약소금 한 매를 교부한 것이 계약 당일이죠. 그러니까 아까 봤듯이 이행기 전에 이행의 착수도 어떤 금지하는 특약이 없는 한 이행의 착수로 보기 때문에 이미 이행의 착수가 이루어졌고 가백에는 해제의 효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뭐 사안은 그 판례 하나 간단한데 뒤에도 반복돼 나오기 때문에 한번 해약금 해제를 요건 사실 한번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네, 그래서 이제 384페이지의 다음 페이지에 관련 판례가 나오죠. 그래서 뭐 첫 번째 단락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 두 번째 단락 두 줄에 매수인이 매도인의 동의하에 매매 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을 위해서 은행도 어음을 교부한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이행에 착수했다라고 본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판례를 물어본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인데 4번이 조금 그 뭐랄까요, 그 답안 구성이 조금 좀 산만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어떤 정확히 무엇을 서술하고자 하는 것인지가 조금 애매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그래서 그 답안을 요 부분은 그 사례 문제를 손보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간과하고 그냥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안을 다시 하나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 작성된 답안을 홈페이지에 올린 그 부분 있죠. 그래서 385페이지에 4번 사례 계약 해제라고 되어 있는 그 자료를 가지고 문제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그래서 답안을 다시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작성된 답안을 가지고 한번 보시죠. 자, 그 자료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실관계를 보시면 결국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있는 A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뭐 6번째 줄쯤에 쌍방은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적극 협력하자라고 이제 뭐 협의를 했어요. 그런 약정을 했고요. 그래서 계약을 체결한 게 2009년도 3월 10일입니다. 그런데 다음 단락인가요? 그래서 매도인이 을이죠. 매도인이 을인데 중도금 지급기일인 4월 10일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못했습니다. 여러 사정이 있어서. 그랬더니 매수인 갑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중도금을 지급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중도금 지급을 거절하니까 중도금 지급을 최고하고, 만약에 네가 언제까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지체를 이유로 해서 매매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통고를 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역시 매수인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부터 확인을 하자라고 하면서 중도금 지급을 거절했고, 결국에 중도금 지급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해서 을이 매매계약을 해지한다고 통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매수인이 뭐 설득을 하러 가고 매도인이 말 안 듣고 그런 상황에서 세 줄 내려가시면 2009년 6월 30일 날 A토지가 드디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서 해제가 되었다. 그래서 유동적 무효에서 확정적 유효가 되는 어떤 사안 중에서 토지거래 허가 지정구역이 해제가 되면 확정적 유효가 되고, 그 이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다시 재지정이 된다고 해도 확정적 유효가 번복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판례가 있죠. 그래서 결국에 해제된 이후에 바로 다음 날인가요? 2009년 7월 1일 날 매도인 을이 병에게 이중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매매 대금이 6억 원이었는데 병에게는 6억 3천만 원에 이제 매도를 하고 소위 등을 마치죠. 그래서 우리가 매매 계약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그 통상 손해를 산정을 할 때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차액을 이행이익에 대한 통상 손해를 우리가 보죠. 그래서 3천만 원 정도가 이제 손해액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사실을 알게 된 매수인 갑은 을을 상대로 지금 갑의 청구의 당부에 대해서 논하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갑이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을의 규책 사유로 이행불능이다. 그래서 해제 의사표시 플러스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는데 계약금 6천만 원의 반환을 요구를 했고요. 계약금이 6천만 원이었죠. 그리고 또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6천만 원을 지급해라. 그러면은 이것은 을이 매도인이니까 지금 위약금 약정을 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계약을 불이행했을 경우에는 교부자는 포기, 교부자는 몰취가 되고 수령자는 배액 상환한다라는 위약금 약정. 위약금 약정은 손배액 예정으로 추정을 하죠. 그러면은 지금 딱 그런 모습이죠. 근데 지금 사안에서 위약금 약정이 있었느냐가 문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6천이니까 1억 2천인데 1억 2천에 대해서 2009년 3월 10일, 2009년 3월 10일은 계약 당일이죠. 그 당일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 소정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다. 그래서 변론 종결 판결이 선고되었고요. 그 다음에 시가가 당시 6억 원, 2009년 7월 15일 당시는 그 이중 매수인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될 당시가 6억 3천이죠. 이렇게 했을 때 갑의 청구의 당보를 논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시 답안을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 우선 그 별도의 자료니까 뭐 1페이지로 시작을 하죠. 자, 보시면 우선 결론은 이제 나중에 보시고요. 다 모아서 결론 보시면 되겠고, 자, 이유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례 부분은 그냥 책으로 보시고 내용 부분은 이제 프린트로 보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페이지에 우선 쟁점을 정리해 보면 1번에 우선 A토지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우선 유동적 무효의 법률 관계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매도인 을이 매수인 갑의 중도금 지급 이행지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지했죠. 그 중간 부분에 중도금 지급 이행지체로 매매계약을 해지했는데 그 부분이 타당하느냐. 아시겠지만 유동적 무효라는 것은 어떤 계약상 어떠한 책임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과연 중도금 지급 의무 자체가 있는가? 그래서 중도금 지급 의무가 없다면 중도금 지급 의무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 해제는 불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2009년 6월 30일 날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지정 해제된 법률 효과가 무엇인가가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갑이 이제 매매계약 이행불능으로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는데 우선 이행불능의 요건을 살펴보고요. 아마 이제 대부분 충족이 되겠죠. 그랬을 때 손해배상의 범위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와 관련해서 그 계약금 반환, 그 계약금의 거의 계약금의 배액을 이렇게 상환하는 이런 식의 어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인가가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선 2번에 우선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의 A토지의 거래이기 때문에 유동적 무효에 대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양괄호 1번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 갑과 을 간의 A토지 매매계약의 효력이 무엇이냐라고 해서 이제 중요한 부분만 보시도록 하시죠. 셋째 줄 중간에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무효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러면은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중도금 지급 의무 자체도 없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물론 뭐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계약이라면 확정적으로 이미 무효가 되고요. 쭉 그 다음에 보시면 네, 그래서 한 중간 약간 뒤로 넘어가시면 밑에서 한 6번째 줄인가요? 콤마 뒤에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고 이와 달리 불허가가 된 때에는 무효로 확정되므로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라고 해서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은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는 여기도 나오죠. 거래계약의 채권적 효력도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어떠한 내용의 이행 청구도 할 수가 없다. 이 부분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괄호 2번에 결국에 A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 자, 그랬을 때 약간 부수적인 논점인데요. 양괄호 2번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적극 협력하자라는 그런 문구가 있어서 그 판례를 집어넣어 봤습니다. 그래서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청구권이라는 게 있겠죠. 그럼 그것과 대금 지급 어떤 그 양자의 의무가 동시행 관계가 혹시 있느냐에 대해서 판례는 양자 간에는 상호 이행상 결련성이 있다고 볼 수가 없다. 따라서 뭐 매도인으로서는 그런 의무, 대금 지급의 의무의 이행이 있을 때까지 협력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라는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런 판례가 있는데 뭐 사실은 아예 채권적 효력 자체도 발생하지 않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동시행이고 뭐고 말하기 전에 우선 유동적 무효이기 때문에 사실은 큰 실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부수적으로 한번 집어넣어 봤고요. 그래서 뭐 저희가 판례를 쓸 때 딱 거기서 물어보는 핵심적으로 물어보는 판례를 딱딱딱 쓰면 좋겠지만은 아주 정확히 긁어주는 판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관련 판례, 그 주변 부분에 관련된 판례도 뭐 다다익선으로 한 줄이라도 많이 적시해주면 적시해줄수록 좋은 거니까요. 그래서 한번 적시를 해봤고요. 자, 그랬을 때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양괄호 3번에 매도인 을이 매수인 갑의 중도금 지급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외괄호 1번 유동적 무효의 계약상 책임이 어떠하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듯이 채권적 효력조차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보면 판례를 그냥
핵심만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유동적 무효도 어디까지나 무효기 때문에 당사자는 계약상 이행 청구를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무효니까요. 따라서 매매대금의 선이행 약정이 있는 때조차도 매매대금 지급 의무가 없고요. 따라서 아예 채무가 없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해제라든가 뭐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손배액 예정액 청구도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죠. 그럼 여기서는 아예 중도금 지급 의무를 인정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3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지정 해제된 것이 2009년도 6월 30일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 A토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었죠. 따라서 물권적, 채권적 효력이 전부 다 없기 때문에 매수인 갑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유로 한 매매계약 해제는 적법하지 않다라고 결론 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뭐 갑의 청구의 당부에 관해서만 논하라고 되어 있지만 지금 50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 기술을 해야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2009년 6월 30일 날 A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해서 해제가 되었다. 근데 지금 이 부분은 그렇게 길게 쓸 필요는 없는데 판례를 그냥 전문을 실었기 때문에 길어진 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판시사항만 보셔도 우선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라는 부분이죠. 예. 그렇다면 확정적 유효가 되었다. 그러면 어디를 보시냐면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판결 요지 맨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자, 확정적 유효로 되어서 거래 당사자는 그 계약에 기해서 바로 토지 소유권 등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이행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상대방도 반대급부에 청구를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이지 여전히 그 계약이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자, 그래서 우선 사안의 경우에서는 이제 확정적 유효가 되었기 때문에 매수인 갑이 드디어 매도인에게 소유권에 대한 이전 청구를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바로 다음 날인가 다음 날 매도인 을이 A토지를 병에게 이중 매도를 했죠. 그랬다면은 이행불능이 되었다라는 거죠. 물론 그 반사회적 무효론적인 사정이 없는 이상 그 병에게 매매를 한 것은 계약자의 원칙상 유효하지만 어쨌거나 제일 매수인 갑에게 대해서는 이행불능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선 그래서 이제 갑이 을에 대해서 이행불능에 기한 그 매매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선 이행불능의 요건 사실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손해배상의 문제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매매계약 해제의 요건 사실을 한번 쭉 나열해 봤는데요. 자, 우선 외거로 1번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으로 되었다. 그랬을 때 이행불능의 판단 기준이 무엇이냐. 그래서 판례 입장은 이행불능이라는 것은 뭐 다 아시겠지만 절대적 물리적 불능이 아니라 경험칙상 또는 거래관념상 채무자의 이행 실현이 기대가 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그리고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 그래서 민법 546조를 보시면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에서 거기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 여야 한다라는 그런 문구가 나오죠. 그래서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매매 목적물의 소유 등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어도 만약 그 이행불능이 당연히 매수인의 귀책 사유에 기인한 것이라면은 매수인은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를 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그 이행불능이 위법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위법성과 관련해서 이미 그러니까 쌍무계약에서는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랑 잔대금 지급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가 있죠. 그래서 위법성과 관련이 있는 논점이 동시이행 관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시이행은 존재 효과만으로 이행지체를 저지하는 그런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일회적 이행 제공을 해서 상대방의 동시행 항변권을 소멸시켜서 그 어떤 위법한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행불능에서는 아무리 동시행 관계가 있어도 이미 이행불능이 돼서 해제할 때는 뭐 이미 불능이 되었기 때문에 잔대금의 이행 제공은 필요가 없다라는 거겠죠. 이게 판례 입장이고, 해제 의사표시와 그 도달, 그리고 이 경우에 이행지체와는 달리 최고가 필요 없겠죠. 이미 이행불능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안의 경우에 다 모아보면은 모든 요건을 충족을 했기 때문에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는 적법하다는 것이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면은 그로 인한 어떤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야 되는데, 아까 이제 계약금도 반환을 하고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6천만 원, 또 그에 대해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계약금 반환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로 나누어서 각각의 적법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괄호 2번에 갑의 계약금 반환 청구에 관하여라고 해서 우선 계약금, 지금 매매계약 해지를 했기 때문에 원상회복이 나오죠. 그래서 548조 1항과 2항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548조의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 의무라는 어떤 제하에서 1항에서 원상회복 의무가 있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항에서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원상회복에 따라서 받은 거를 전액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계약금 반환 청구는 원상회복 청구권의 일환으로 인정이 되겠죠. 그래서 외괄호 1번의 원상회복의 의의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원상회복이 나오면 원상회복의 의의, 그 다음에 성질, 내용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상회복 의무이기 때문에 계약상 채권 채무가 소멸한다. 따라서 미이행 의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이행한 급부는 원상회복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원상회복 의무의 성질에 대해서 그 성질은 부당이득 반환 의무죠. 그렇지만은 748조가 아니라 548조가 특칙으로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부당이득에서는 선의의 수익자, 악의의 수익자를 나누지만은 548조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죠. 따라서 이익 반환을 할 때는 상대방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특단의 서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 전부를 반환을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랬을 때 원상회복 의무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래서 원칙은 원물 반환이겠죠. 그리고 금전의 경우에는 548조 2항에 나와 있듯이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서 반환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자는 법정 이율로 계산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판례 하나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판례에서는 그 판례 한 네 번째 줄인가요? 그 원상회복 그 법정이자를 부과하는 것은 원상회복 의무에 속하는 것이지, 그래서 일종의 부당이득 반환인 것이지 반환 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구별한 실익이 뭐냐면 다음에 나오죠.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 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절차 이행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받은 날로부터 오픈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를 부과해서 지급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5%는 반환 의무의 이행지체가 아니다. 그러니까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면 이행지체 저주의 효과가 발생을 하지만 이것은 지금 그 반환 의무 이행지체가 아니라 단지 부당이득 반환이기 때문에 동시이행 관계에 있건 없건 상관이 없이 받은 날로부터 연 5푼을 가산을 해서 지급하라는 거죠. 법정 해제나 약정 해제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자, 우선 계약금 동그라미 1번에 계약금 6천만 원이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 548조 2항에 따라서 계약금은 3월 10일 날 계약 당일 날 지급을 했죠. 따라서 계약 당일인 2009년 3월 10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법정이자를 지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1번과 2번,
그러니까 6천만 원 플러스 그에 대한 어떤 법정이자 가산한 부분 묶은 거에 대한 지연손해금이요.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분 송달이를 다음 날부터 이제 기산을 하죠. 왜냐하면 그때가 이행청구시를 보니까요.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촉법상에 지금은 출제 시점이 2011년도이기 때문에 연 20%의 지연손해금이겠죠. 만약에 지금 한다고 하면은 연 15%일 겁니다. 그렇게 청구한다. 그런데 갑은 그냥 2009년 3월 1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그러니까 소장 부분 송달을 기준을 나누지 않고 그냥 다 통틀어서 연 5%의 그 비율에 의한 어떤 금원을 청구를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원래 받을 수 있는 것보다 적게 청구를 했죠. 그러나 이거는 처분권 주의에 따라서 갑이 청구한 범위 내에서 청구를 인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계약금 반환 청구는 그렇게 받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아까 계약금 상당 6천만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를 했는데 그것이 타당하느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별도의 위약금 약정이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계약을 불이행했을 경우에 교부자는 몰취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한다라는 위약금 약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엔 어떻습니까? 아까도 이제 해약금 계약에 기한 해제에서 본 판례처럼 실손해만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실손해인 아까 이행불능 당시에 시가 상당액 마이너스 매매대금의 차액인 3천만 원을 이행이익으로 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아까와는 달리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지연손해금 같은 경우에는 이행 청구를 받은 날 다음 날부터만 기산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맨 마지막 다음 페이지에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서는 아까 뭐 계약금 상당의 6천만 원을 손해로 딱 산정을 해서 그 6천 플러스 그 다음에 뭐 이자 지연 손해금 청구는 부당하죠. 애초에 손해배상액 산정 자체가 잘못이 되었죠. 그래서 2009년 3월 6천만 원 플러스 그 6천만 원에 대한 2009년 계약 당일 3월 10일부터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 손해금은 부당하고 그 다음에 그러나 반면에 2009년도 7월 15일이면은 제2매수인 병역에 소유권 이전 논의가 격려되어서 이행불능된 날이죠. 그 이행불능된 당시에 그 시가차액 6억 3천 마이너스 6억인 3천만 원 플러스 거기에서 소장 부분 송달을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를 해야겠지만 여기서 처분권주의가 적용이 되어서 연 5%의 비율에 의해서 지연손해금 청구한 부분은 정당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는 정당하고 일부는 부당하다라는 것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답안을 다시 한번 구성해 봤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요 답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금 교재에 있는 그 서술 내용은 조금 어떤 그 핵심을 좀 잡기가 어려운 서술이 되어 있어서 다시 한번 기술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넘어가셔서 하나만 더 보시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5번은 지나가시고 6번은 이제 2006년도 법무사 문제인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혼자서 풀어보셔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정리는 다 해놨고요. 그 다음에 7번 사례를 보시고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왔던 그 가처분 문제도 다시 한번 중복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게 서술량을 많이 지금 늘려놔서 그렇지 그렇게 문제가 복잡한 건 아니거든요. 자, 보시면 자, 갑이 매수인입니다. 갑이 매수인이고 을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계약금 뭐 6천만 원 중도금 그렇게 이제 대출을 받았는데 중도금을
중도금을 이제 매도인 을이 연대보증을 서서 A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납부를 했고요. 분양계약 당시에 약정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분양자, 즉 매수인은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분양받은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담보대출로 전환해야만 입주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수분양자가 이를 변제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지 않아서 대출금융기관이 을회사에 대위변제를 요구할 경우에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을 체결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매수인 갑이 다음 단락에 상환하지도 않고 담보대출로 전환도 하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을회사에 지금 을회사에 분양대금 중에 잔금 2억 원 지급하고 아파트를 인도받고 또 병한테 뭐 임대를 하고 이제 들어갔고요. 병은 뭐 주임법상의 대항 요건 마치고 확정을자도 받았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매도인 을회사가 대출금 A 은행의 대출금 상환 요구에 따라서 대출금 대위 변제를 하고 그래서 갑에게 분양계약을 해지하겠다라고 통보를 한 다음에 그 병은 임차인이죠. 그래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로서 아파트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 부분에서 해제에 관한 부분 문제만 보는 거죠. 양괄호 1번에 병이 임차인이었죠. 그러니까 나는 548조 1항 단서의 제3자이기 때문에 이 사건의 아파트를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 그래서 과연 제3자인가 아닌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면 399페이지예요. 그 페이지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 계약 해제는 일종의 그 양자가 체결했던 그 중도금 관련 약정에 따라서 해제란 것이죠. 그랬을 때 논점의 정리 밑에 사안이 계약에 548조 1항 단서가 적용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이제 그 548조 1항 단서가 약정 해제에도 공통되는 조항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 동그라미 1번 세 번째 줄에 다만 약정 해제는 해제권이 발생 원인의 특색이 있을 뿐이고 그 밖의 다른 점은 법정 해제와 거의 유사하다. 따라서 544조에서 546조는 법정 해제에만 적용되는 규정이고 그 밖의 규정은 약정 해제와 법정 해제에 모두 다 공통적으로 적용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544조부터 546조를 보시면 이행지체와 해제, 정기행위와 해제, 이행불능과 해제 그 부분은 법정 해제에만 적용이 되지만 나머지는 약정 해제에 적용이 된다. 따라서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3번에 이제 계약 해제의 효과 그래서 뭐 계약 해제의 효과에 관한 이론은 뭐 직접 효력설, 청산 관계설이 있는데 한번 참고를 보시고요. 그래서 양거로 2번에 판례 태도가 중요하죠. 그렇다면은 판례는 그 계약의 해제로 인해서 물권이 당연 복귀하느냐라는 것이 쟁점이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암기해야 될 문구가 있죠. 5번째 줄에 끝에 우리 법제가 물권 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하지 않고 548조 1항 단서가 거래 안정을 위한 특별 규정이다 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원 상태로 복귀한다. 그래서 직접 효력설 중 물권적 효과설이라고 우리가 명명을 하죠. 그래서 이제 검토를 보시고요. 자, 그렇다면 양거로 4번 사안의 경우에 분양계약이 해제로 소멸되었고 매도인 을회사는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적법하게 회복하게 되었다. 그래서 소유권에 기한 방위배제 청구는 적법한데요. 단지 여기에서 지금 그렇죠. 아파트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안의 경우 둘째 줄 끝에 보시면 근거 조항을 213조라고 했죠. 214조까지 들어가면 그것은 건물 철거 청구가 되는 것인데 여기서는 건물 철거가 아니니까요. 소유물 반환 청구이기 때문에 213조만 적시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 임차인 병이 213조 단서에 점유할 권리가 있느냐. 그렇다면 네가 제3자에 해당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제3자의 요건을 봐야겠죠. 자, 양괄호 1번에 자, 제3자의 요건은 뭐냐면 정확히 적시를 해야죠. 동그라미 1번에 해제 의사표시가 있기 전에, 두 번째 해제된 계약에서 생긴 법률 효과를 기초로 해서, 세 번째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경우로 이제 한정을 하고, 다만 해석론에 따라서 동그라미 4번에 해제 의사표시가 있은 후라도 그 해제 의사표시를 몰랐던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도 제3자로 확장을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자, 판례를 보시면, 자, 판례도 첫 번째 줄 끝에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 효과를 기초로 해서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었고, 세 번째 플러스에서 등기나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 따라서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뭐 채권을 압류한 자는 제3자가 아니고 목적물을 압류한 자는 제3자라는 그런 판례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자나 그 채권 자체를 압류 또는 전부한 채권자는 여기에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그 부분에 그 두 줄 밑으로 내려가서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등기 등이 이루어지기 전에 해약 당사자와 양립되지 않는 법률 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계약 해제 사실을 몰랐던 제3자에 대해서는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입증 책임, 악의에 대한 입증 책임은 해제자가 지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우선 병은 해제 의사표시가 있기 전에 분양계약을 기초로 해서 임차권 취득을 했죠. 시기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이러한 임차권이 과연 새로운 권리라고 볼 수 있는 것이냐. 그리고 지금 매수인 갑은 아직 등기 명의를 이전받지 않은 상태인데, 그죠? 그런 상태인데, 그러면 법적으로는 어떤 형식주의상 소유권자가 아니죠. 그러면은 소유권자가 아닌 갑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판례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양거로 이번에 보시면 매매계약 해제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임대인으로부터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임차받아서 주임법상 대항 요건을 갖추었다. 그렇다면은 이 임차인에 대해서 그 소유권을 회복한 자가 여기서는 매도인 을이 되겠죠.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을 하겠느냐라는 거죠. 역시 548조 1항 단서에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거죠. 따라서 주임법에 따라서 법정승계, 임대인의 지위를 법정승계한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그렇다면은 왜냐하면 좀 주임법상 대항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나 뭐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했다라고 보는 것이고, 또 하나의 논점은 지금 소유권자도 아닌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그 대항력의 취득이 가능하느냐 그랬을 때 그 판례 여섯 번째 줄에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괄호 안에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자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역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다음 줄에 매매 목적물을 인도받은 매수인은 그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지위에서 그 물건을 타인에게 적법하게 임대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두 가지의 요건이 다 통과되기 때문에 결국에 548조 1항 단서의 제3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해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양괄호 2번. 자, 만일 위사안과 달리 매도인 을이 잔금 기일 전에 갑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줬는데 갑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급하지 아니하자 장차 분양계약이 해제될 경우에 취득하게 될 그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파트에 대해서 처분 금지 가처분을 했다라는 거죠. 가처분을 했고 집행이 완료되었는데 그 후에 갑의 채권자, 즉 매수인 갑의 채권자인 정이 이 아파트에 관해서 부동산 가압류를 집행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해제를 했겠죠. 그렇다면은 이
부동산 가압류 집행한 가압류권자 정이 이제 해제 전에 가압류를 했기 때문에 548조 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느냐에 대해서 밝혀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가처분에 관한 내용이 잠깐 나왔었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새로운 논점이 가압류와 가처분이 경합하는 경우에 어떻게 볼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402페이지에 보시면 문제 2번 양괄호 1번에 민법 548조 1항 단서에 정한 보호되는 제3자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다 봤고요. 그 다음에 사안에서는 5번째 줄에 자, 을이 아직 해제 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니고 해제할 거에 대비해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집행이 완료되었다. 예. 그러니까 아직은 그러니까 지금 뭐 정은 지금 그 해제 의사표시 이후에 가압류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의이냐 악의냐는 문제가 아니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예. 자, 그러면 따라서 분양계약에 따라 등기가 이전되었고, 그 다음에 지금 채권 가압류가 아니라 부동산 가압류를 냈죠. 그러면은 제3자에 해당을 할 겁니다. 해당을 하는데 지금 정이 가압류 채권자 지위에 있는데 문제는 가압류 이전에 가처분이 있었죠. 그럼 이런 경우에 보호받는 권리가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괄호 2번에 판례의 태도 보시면 판례의 세 번째 줄에 우선 목적물을 가압류한 가압류 채권자는 제3자에 포함이 된다. 근데 이제 왜 포함이 되느냐에 대해서 조금 비교적 자세하게 설시를 했습니다. 읽어보시면 그 가압류 채권자는 세 번째 줄에 그 가압류에 의해서 잠정적으로 권리 행사만을 제한하는 거죠. 그러나 종국적으로는 이를 환가해서 그 대금으로 피보전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제3자에서는 이 부동산, 이 목적물 가압류한 가압류 채권자도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미리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었다. 자,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이냐? 우선 판례 입장을 보시고 이 판례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가처분이 되어 있던 사안이죠. 자, 그래서 그런 사안이라면 그 세 번째 줄까지는 사안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처분을 격려한 다음에 가처분이 먼저 됐고 그 다음에 가압류를 냈고 해제를 냈죠. 그래서 채무자를 상대로 매매계약 해제를 주장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한 결과 승소 판결로 확정이 되었다면 그 가압류는 말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법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부동산 등기법 94조를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법 94조를 보시면 94조 1항에 보시면요. 자, 민지법에 따라서 무슨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된 후에 가처분 채권자가 가처분 채무자를 등기 의무자로 해서 권리의 이전, 말소 또는 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매도인 을이 매수인 갑에게 이제 그 해제를 하면서 본안 소송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확정 판결이 됐겠죠. 그래서 이러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처분 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처분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일단 가처분 이후에 승소 판결을 받으면 그 사이에 있었던 그 가압류는 말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가압류와 가처분이 경합을 했을 경우, 이 목적물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와 가처분이 경합할 경우에는 둘 다 처분금지 어떤 효력이 있기 때문에 양립이 불가능하거든요. 결국에는 집행의 선우에 따라서 양자의 우열이 결정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가처분과 가처분에 기한 본안소송 사이에 들어가 있는 가압류는 그 집행의 선우에서 밀리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법 94조에 의해서 말소가 될 운명에 처해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가압류 채권자는 548조 1항 단서에 제3자로 볼 수가 없다라는 이제 그런 판례입니다. 예,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이고 검토도 이제 그런 부분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 가압류 가처분이 경합할 때는 처분금지란 효과는 처분금지효라는 효력을 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양립 불가능하다. 따라서 집행의 선우에 따라서 우열이 결정이 된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저번에 이 부분이 있었죠. 그죠? 그 채권자 대위에서 405조 2항의 통지의 효과로서 처분금지효가 있었죠. 근데 거기에서 이런 부분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채권은 소멸하거나 변동시키는 처분 행위를 하지 못하지만 채권이 발생된 기초가 되는 법률 관계에 대한 처분은 구속되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채권 자체는 안 되지만은 그 권리를 발생시킨 그 기본 법률 관계에 관한 처분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매매 계약을 예컨대 좀 다른 사안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거나 그 법률 관계에 관한 처분은 구속되지 않기 때문에 예컨대 매매 계약 같은 건 해지할 수가 있는 거죠. 채권 가압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좀 다른 사안이네요. 채권 가압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매매 계약은 해지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법률 관계에 대한 처분은 구속받지 않기 때문에요. 자, 그런 거 관련해서 지금 548조 1항 단서의 그 제3자를 보면 판례가 계속 어떻게 요구를 하고 있냐면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었을 뿐만 아니라 등기나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제3자로 우리가 보고 있죠.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 채권 안면 제3자로 보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러면 548조 1항 단서의 결국 취지는 뭐냐면은 그렇게 보는 것은 등기 인도까지 요구를 하는 거는 어떤 그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계약상의 채무가 완전히 이행된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를 상정해서 그 계약상 채무를 이행받은 자, 완전한 이행을 받은 자로부터 그 이행된 대로의 권리를 신뢰해서 그런 이행된 대로의 권리가 있다라고 신뢰한 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548조 1항 단서의 취지라는 거죠. 따라서 완전히 이행되기 전에 계약 당사자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3자로 보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도 한번 관련해서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검토 부분은 이제 같은 내용이고요. 같은 내용이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보시고요. 그래서 그 가처분과 이제 가압류가 경합이 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조금씩 가처분이라든가 가압류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집행법적인 논점이지만 조금씩 이제 민법 문제에 이렇게 스며들어오는 그런 부분이 있죠. 아마 이제 변호사 시험에 영향 같습니다. 이제 민사법으로 통합적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7번 사례까지 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다음 사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